좋아요. 택시기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자기는 4천만 원을 길바닥에 버린 거라고. 그리고 그게 너무 후회된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테이쌤입니다.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었나요?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끈 건 아니고 실제로 이번 수업에서는 택시기사님이 4천만 원을 길바닥에 버린 그 사연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솔직히 듣고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재밌는 얘기는 가장 뒤로 밀어놓고 일단 오늘의 수업 주제인 정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3개의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들은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하고 재판을 합니다. 오늘부터 총 4번의 수업을 통해 우리는 이 기관들이 정치를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첫 시간의 주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입법부. 대한민국의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입법부. 법을 만드는 국가기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국회의사당이라는 건물인데요.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의해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앞으로 입법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국회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을 만드는 것을 다른 말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제작하고 정한다. 오케이?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 이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국회의원이라고 부릅니다. Don't even worry about it. 국회의원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달에 선거가 있었죠? 이때 이 사람들 뽑은 겁니다. 국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국회의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국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국민들을 대신해 법률을 제정합니다. 사실 법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면 참 좋긴 할 텐데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사당 건물 안에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다 들어갈 순 없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선거를 통해 우리를 대신해줄 대표를 뽑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직접 참여하진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할 사람들을 뽑아서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를 간접민주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꽤 많죠? 총 300명이나 되는데요. 2019년 통계청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5,170만 9,098명이니까 이걸 300으로 나누면 17만 2,364가 됩니다. 즉 국회의원 한 명당 국민 17만 명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7만 명이라니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이 국회의원 300명이 다 똑같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번에 받은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을 보면서 이 차이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천안은 인구가 많다 보니 지역을 갑, 을, 병으로 나눠서 총 3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저는 신부동에 사니까 천안시 갑 국회의원을 뽑게 되었어요. 각 후보들은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점을 뽐냅니다. 제가 신부동을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홍보물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국을 235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거기에 각각 한 명씩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치합니다. 한마디로 전국에서 253개의 투표 대결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지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특정 계층을 위해 법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을 위해 법을 열심히 개정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을 위해 발벗고 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장애인이나 노동자는 한 지역이 아닌 전국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국회는 300석 중 47석을 이들을 위한 자리로 남겨줍니다. 이들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 부르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뽑냐? 투표지를 하나 더 줍니다.
정당 투표지로. 국회의원들은 혼자서는 힘이 약하니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여러 명이서 뭉치게 되는데 이를 정당이라고 합니다. 이 정당들은 각자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모셔오게 됩니다. 정당별로 자신들의 전문가들을 홍보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정의당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정의당은 이번에 총 29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다 얘기하긴 그러니까 맨 앞이 3명만 얘기하자면 류호정, 게이머 출신 노동자, 장혜영, 장애인 동생을 둔 다큐멘터리 감독, 강은미, 부당해고를 당했던 노동자, 게이머, 장애인권과 노동자, 출신이 다양하죠. 이처럼 각 정당들은 자신들이 내세우고 싶은 전문가들을 내세우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비례대표를 쭉 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정당 하나 뽑는 거죠. 사람들의 표에 따라 정당 득표율이 달라지겠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47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채워 넣는 겁니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채워 넣는 대표, 그래서 이를 비례대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정의당은 29명의 비례대표 후보 중에 총 5명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되었네요. 자, 정리해봅시다. 여러분이 국회의원 투표를 하러 가게 되면 총 2장의 투표지를 받습니다. 한 장은 내 지역을 위해 일해줄 지역구 국회의원용입니다. 다른 한 장은 전국에 있는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용입니다. 참고로 비례대표 투표는 사람이 아닌 정당에 한 표씩 행사하고 그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국회의원들이 선발됩니다. 이까지 이해됐겠죠? 사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확하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가지긴 하는데 수학 수업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쨌든 국회는 이런 식으로 300석을 채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300명을 토대로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국회는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답니다. 한번 알아보죠. 국회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장단, 위원회, 본회의. 먼저 첫 번째, 의장단입니다.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건물에 들어가 있으면 혼란스럽겠죠? 여러분만 해도 한 교실에 30명 있으면 시끄럽고 난리 나잖아.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300명을 데리고 원활하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반장과 부반장을 뽑습니다. 그것을 의장단이라 불러요. 반장격인 국회의장을 1명 뽑고 부반장격인 국회 부의장을 2명 뽑습니다. 2020년 5월 11일 기준으로 현재 국회의장은 이분인데요. TMI를 덧붙이자면 영화 극한직업에 형사로 나왔던 이한희 씨의 외삼촌이라고 하네요. 닮았죠? 그리고 부의장 2명은 이분들입니다. 우리 반에서 반장이 학급 회의를 진행하든 이들은 국회의 전체적인 운영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위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년에 국회의원들이 제안하는 법률안이 평균적으로 6,000개가 넘습니다.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6,000개에 대해서 하나씩 다 논의하고 심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300명이 다 같이 모이기 전에 위원회라는 것을 통해 안건을 미리 심의하게 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를 살펴볼까요?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상임위원회 중 자신이 마음에 들고 자신 있는 위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들고 오면 이 많은 상임위원회 중 하나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국회의원이 환경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국회의원은 법률안이라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환경노동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괜찮다고 생각되면 본회의라고 불리는 전체 회의로 넘기는 거죠. 괜찮지 않으면 그냥 취소하는 거고, 만약에 게임과 관련된 법률안을 제출했다면 이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 전체 회의로 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는 엄청나게 많은 법률안들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 말고도 특별한 경우에만 열리는 특별위원회도 존재합니다. 어떤 정치인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던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온 경우에 열리게 되는 위원회인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열려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위원회를 통해 법률안이 전체 회의인 본회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본회의에서는 이 법률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해요. 본회의의 종료에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는데요.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최되며 회의 기간은 100일 이내입니다. 임시회는 말 그대로 정해진 날짜가 아닌 임시로 개최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4분의 1의 요구로 개최되며 일반적으로는 2월, 4월, 6월에 임시회가 열려요. 이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많은 법률안들이 최종 심사를 받고 통과되는 거죠. 예산안 처리,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같은 개념들은 다음 시간에 마저 살펴볼게요.
본회의가 열리는 장소가 바로 여기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학급회의랑 똑같아요. 중간에 이 사람들 보이나요? 반장과 부반장입니다. 중앙에 국회의장이 있고 양옆에 국회 부의장 2명이 있네요. 이들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했죠? 맞습니다. 의장단. 그리고 그 앞에는 발언석이 있습니다. 어떤 법률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국회의원이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곳이죠. 양옆의 모니터에는 PPT 자료를 띄우거나 혹은 법률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각자 자리 앞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원하는 국민들은 이 본회의 과정을 당연히 참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대표니까요. 카메라랑 기자들도 있는 거 보이죠? 국민들과 언론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은 본회의장에서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 회의 과정에 참여... No, God!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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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정확히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뤄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2,900만 명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표를 행사했는데요. 선생님은 점심을 먹고 투표를 한 다음에 오후 5시에 개표 사무원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개표 사무원은 투표함에 들어있는 표들을 분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업 영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용돈도 살짝 벌어볼까 하는 마음에서 참가하게 되었죠. 이 수업을 위한 열정. 근데 이게 웬걸? 4.15 총선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그 결과 정당 투표의 용지는 20년 만에 일일이 손으로 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38개나 되는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버렸고 그러다 보니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져서 기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직접 분류했죠 뭐. 아우 짜증나. 원래 밤 12시에 끝날 예정이었던 개표가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오후 11시의 제 모습이고 이게 새벽 5시의 제 모습입니다. 초췌해진 거 보이나요? 머리 떡진 거 봐. 개표가 끝난 다음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택시에 탔는데 택시기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회의원 뽑는 투표지 있죠? 그거 한 장에 가격이 4,700만 원이래요. 국회의원 300명한테 4년 동안 나가는 돈이 2,000조 원인데 이걸 유권자 수 4천만 명으로 나누니까 그 정도 돈이 된다는 거지. 그 얘기 들으니까 띵하더라고. 내가 2016년도에는 투표를 안 했거든. 바쁘기도 하고 투표에서 뭐가 달라지려나 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4천만 원을 길바닥에 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는 총 1,426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인이 권리인 선거권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4천만 원을 길바닥에 그냥 버린 거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선거권은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돈만큼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이제 3년만 지나면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4천만 원을, 여러분이 권리를 꼭 찾아가길 바랍니다. 자, 입법부 수업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세 줄 요약으로 수업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1. 국회는 대한민국의 입법부로서 법률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국회의원의 종류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다. 3. 국회는 위원회와 본회의의 과정을 거치며 의장단을 통해 원활한 회의 운영을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들이 일을 똑바로 안 해. 저것들 당선되더니 편했구만.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사실 우리의 투표로 뽑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겠죠? 여러분도 어른이 되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입법부는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가도록 할 테니 복습 잘 해놓으세요. 알겠죠? 오늘은 특히 내용이 어려웠을 텐데 따라와 주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좋아요. 웃기고 한다면 정말 정신 같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테이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입법부 2탄입니다. 입법부는 법률을 만드는 기관이고 대한민국에서는 국회가 그 입법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을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국회가 가지는 3가지의 권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무슨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것 같지만 착각일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3가지의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들은 법률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하고 재판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는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 권력이 어느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로를 견제합니다. 만약 이 셋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대한민국은 그 기관 맘대로 움직이게 돼버릴 거니까요. 서로 견제를 하는 과정에 이 3 기관들의 권력은 분리되어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입법부는 법률을 만드는 권한도 있지만 옆에 있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국회의 3가지 권한 보이나요? 이 중 입법에 관한 권한은 말 그대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며 나머지 둘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기능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회의 권한까지 완벽히 알게 되면 여러분은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이해했다고 봐도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입법에 관한 권한을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 법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위원회와 본회의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4단계로 한번 알아봅시다. 잠깐! 절차를 설명하기 전에 어려운 단어들이 쏟아질 거니 미리 한번 봐두고 시작합시다. 일시정지해놓고 1분 정도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요? 1번, 법률안 제출입니다. 법률이 될 내용을 정리해 놓은 문서를 법률안이라고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국회의원 혼자서는 안 되고 10명 이상이 모여야 법률안 제안이 가능합니다. 또는 국회의원이 아닌 정부에서도 법률안을 제출 가능하다고 하네요. 2번, 법률안 심의입니다. 제출된 법률안은 그 성격에 맞는 상임위원회로 가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는 열심히 토론을 한 다음에 해당 법률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수정해서 통과시키거나 혹은 폐기를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이제 법률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본회의로 넘기는 것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얘기합니다. 3번, 본회의 심의 의결입니다. 본회의로 넘어온 법률안은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최종 심사를 받습니다. 제적의원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출석한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률안이 드디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과되면 끝이냐고요? 그게 아니죠. 4번, 법률안 공포입니다. 이 공포 말고 이 공포입니다. 확정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공포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통과된 법률안을 15일 이내로 국민들에게 공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포된 날로부터 20일 후에는 실제로 그 법이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참고로 대통령은 올라온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해당 법률안은 상임위원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네요. 입법 관련해서 국회는 법률 말고도 다양한 권한을 가집니다. 헌법을 고치는 것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 이에 대한 동의권도 가집니다. 물론 헌법 개정은 알다시피 매우 신중해야 하는 거라서 국회에서 결정이 되어도 최종적으로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인권 수업에서 배운 거 기억나죠? 자, 2번째, 재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재정은 국가가 돈 쓰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행정부 있죠? 여러분이 정부라고 부르는 그곳입니다. 행정부에서 행자 하나 빼봐. 바로 정부잖아. 정부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정부가 1년 동안 이 돈을 쓰기 위한 계획을 만들면 최종적으로 그걸 심사하고 통과시켜주는 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돈 쓰는 건 정부인데 심사는 왜 국회가 해요? 정부가 함부로 돈 못 쓰게 국회가 감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며 삼권 분립을 유지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통과된 2020년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국가 살림살이에 들어갈 돈은 총 513조 원이네요. 요즘에는 사회권을 강조하다 보니 복지 쪽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어 있고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국방을 위한 예산도 50조 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국정은 말 그대로 나라의 정치를 의미합니다. 나라의 정치와 관련하여 국회는 다양한 권한을 가집니다.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국정감사권입니다. 국정감사는 1년 동안 행정부가 정책 실행을 잘 했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매년 정기회 이전에 실시하며 혹은 정기회와 함께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각 상임위원회들이 정부가 잘한 점, 못한 점을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품위와 품격을 엿볼 수 있는데요. 말이 나온 겸 작년에 있었던 국정감사의 모습을 살짝 엿보도록 할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정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나 이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을 의원들이 한두 명 참 이해할 조심하세요! 야! 너 말을 할게요! 잠깐 멈추니.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어? 다시 얘기해 보라고. 탄핵될 의원들이라고? 누가 당신한테 저게 받았어? 여전히 웃기고 왔냐면 정말. 누가 감을 짓냐? 지금 들었습니다! 뭐야!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게 자, 그 정도 확인되도록 하시죠.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검찰 개혁까지 나왔거든. 국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욕설을 듣고 가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유감 표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하여튼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아까 그 마지막에 이제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이건 정치 그 장이 아니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지 않냐 이런 표현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뭐 욕설을 했다는 거 이거는 제가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여기 들으신 분들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마저 살펴보고 빨리 오늘 수업 마무리해버리도록 합시다. 헌법기관 구성원 임명 동의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헌법기관의 구성원들을 임명할 때 최종 동의권을 가진다는 건데요. 행정부의 국무총리, 사법부의 대법원장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권한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죠. 그리고 탄핵소추 의결권, 탄핵은 말 안 해도 잘 알죠? 대통령을 비롯한 높으신 분들이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국회는 그 사람을 헌법재판소에 탄핵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번의 입법부 수업을 하면서 저는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매우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격투기도 잘하셔. 오, 도구도 사용할 줄 아는 거 보니 역시 똑똑한 양반들이네요. 그죠? 그 양반들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많은 욕설을 받지만 특히 이 욕설은 국회의원들끼리 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에게 한 소리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아저씨 있죠? 이분 참고인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정책 관련하여 참고하기 위해 불러온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인이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에게 욕을 먹은 겁니다. 우리가 욕 먹으려고 이 사람들 뽑은 거였나요? 2016년에 나온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인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조인성은 영화에서 검사로 성공하려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국회의원으로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선거 당일 국회의원 당선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조인성이 영화에서 관객들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내가 당선됐냐고? 그건 나도 궁금하다. 왜냐면 그건 당신이 결정하는 거니까. 당신이 이 세상의 왕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떵떵대고 소리 질러도 결국 그 사람들을 뽑는 건 우리입니다. 여러분 한 표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투표용지는 재산, 성별, 나이 상관없이 모두에게 한 장씩 주어집니다. 그래봤자 내 한 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왕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왕입니다.
자,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합시다. 1. 국회는 법률안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국회는 제정,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한다. 3. 국회의원이 아무리 떵떵거려도 대한민국의 왕은 여러분이다. 지난 시간부터 얘기하는 거지만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미워도 여러분 투표는 꼭 해야 됩니다. 알겠죠? 밉다고 투표 안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 만만하게 봐요.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온전히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수업이 조금 빨리 끝났죠? 괜찮아요. 다음 주에 길게 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 조금 빨리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 이유는 없어 그냥. 좋아요!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어느 것 하나 내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짜자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테이스입니다. 살려주세요. 게임 안에 갇혔어요. 뜬금없이 웬 마인크래프트인가 싶죠? 오늘이 행정부 수업이어서 주말에 심심한데 진짜 청와대나 갔다 올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게임 속의 청와대에 산책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입법부에 이어서 행정부, 다른 말로 정부를 얘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행정부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 각 부의 역할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저와 같이 청와대로 들어가 볼까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 가지의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들은 법률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행정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행정부는 이름 그대로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다른 말로 정부라고도 부르죠. 국회가 법률을 만들면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책 실행의 줄임말로 행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풀어서 생각해보자면 국회가 만든 법률을 토대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행정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 각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행정 각 부는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와 같이 실제 행정 사무를 맡고 있는 부서들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은 하이라이트니까 마지막에 배우고 일단 국무총리랑 행정 각 부를 먼저 살펴보죠. 국무총리는 행정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행정부의 2인자라고 볼 수 있죠. 2020년 현재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자리를 맡고 있는데요. 세균? 아무튼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통령이 몸이 안 좋거나 외국을 방문할 일이 생기면 대통령 대신 나라를 운영하기도 하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헌법기관 구성원 임명 동의권 기억나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행정부는 회의를 통해 나라의 운영 방향을 결정합니다. 행정부의 최고회의를 국무회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의장, 국무총리는 부의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학급회의의 반장과 부반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이 둘이서 선별한 국무위원이란 분들이 다 함께 나라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토의합니다. 헌법, 외교, 군사, 주요 정책, 그 외 등등.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행정각부입니다. 행정각부는 정부의 실제 행정 사무를 맡고 있는 각 부서들로 현재 총 18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 익숙한 이름들이 많네요. 그죠? 이 각 부서의 최고 책임자를 장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관들이 모두 국무위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국무위원들이 모두 장관님들이란 거예요. 회의 끝나면 이 장관님들은 각자 부서 돌아가서 회의 결과에 맞춰서 정책을 실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18개 부서를 모두 살펴보기는 좀 벅차니까 4개 부서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법률 하나 가져왔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1항. 눈치 빠른 친구들은 뭔지 알죠?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셧다운제입니다. 이 셧다운제를 진행했던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셧다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가 논란이 많은 건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많고 게임이라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도 많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자, 그 다음 교육부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죠. 여러분이 1학년 때 했던 자유학년제 있죠? 그거 교육부에서 진로 탐색의 기회로 시행했던 야심찬 정책이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아무래도 이걸로 시끌시끌하죠. 선생님은 영상 편집하는 이 순간에도 과연 제대로 등교 계약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드네요. 다음, 보건복지부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담당하는 곳이죠. 이 보건복지부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실시한 정책이 있습니다. PC방 흡연 금지.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나 때는 PC방에서 어른들이 담배 많이 폈거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PC방 갔다 오면 맨날 부모님한테 담배 폈냐고 의심받을 정도로. 그때 PC방은 담배 냄새에 절어 있었죠. 그런데 PC방이 대표적인 청소년 이용 시설이다 보니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여러분이 건강을 지켜주고자 한 거죠.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를 살펴봅시다. 공문서, 지방자치 등의 행정 업무와 사회 안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경찰청과 소방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이거 로꼬임. 응, 그 로꼬. 마지막으로 행정각부에 속해 있지 않은 독특한 기관 하나 더 살펴봅시다. 감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이 일은 잘 하는지, 국가가 돈은 투명하게 쓰는지 그런 걸 감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통령 직속 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일절 관여를 할 수 없고 행정각부의 특정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행정부를 감시합니다. 자, 이 정도면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에 대한 설명이 대충 된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청와대 내부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 이렇게 태극기도 있고요. 옆에 보면은 이게 청와대 국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청와대 국기, 청와대 깃발이라 해야겠다. 그리고 요 앞에는 도자기가 하나 있네요. 비싸 보이는데? 좀 더 둘러봅시다. 뭐가 있다. 오호. 여기가 대통령 집무실인 것 같아요.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 대통령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야? 평생 못 앉을 거. 게임에서라도 한번 앉아보죠. 잠깐만. 왜 안 돼? 전 좀 맞아야 해요. 자, 드디어 대통령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호.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시야인가?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거쳐간 대한민국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1에서 3대 대통령 이승만,
4대 윤보선, 5에서 9대 박정희, 10대 최규하, 11에서 12대 전두환, 13대 노태우,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그리고 현재 19대 대통령 문재인까지. 1대부터 19대까지 총 12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하면 생각하는 게 강력한 권력이죠. 실제로도 대통령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봐요. 크고 통치하고 명령하고 뭔가 세 보이잖아. 헌법 제66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때 국가의 대표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대표이지 왕은 아니에요. 왕은 여러분입니다. 뭐 아무튼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자 국가의 대표, 이걸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 이 표현으로 알아둡시다. 대통령은 우리가 직접 투표하여 뽑으며 5년 단임제로서 2번은 할 수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국회의 권한 배운 거 기억나죠? 이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배워볼 겁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만큼 권한도 많겠죠? 그만큼 여러분이 공부할 것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제가 최대한 짧고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것만 들으면 수업 끝나니까 얼른 가볼까요? 먼저 행정부 최고 책임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입니다. 당연히 행정부의 우두머리니까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겠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 국무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맡습니다.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을 임명하고 자를 수 있는 임면권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국회에서 올라온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도 가집니다. 입법부 수업에서 얘기했었죠? 이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국회 니들 법 제대로 안 만들어 올래? 이런 식으로 견제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때 가장 앞에 나서고요. 다음과 같은 헌법기관의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우두머리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네요. 이건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빨간 네모박스 되어 있는 것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더라도 최종 동의는 국회가 해줘야 통과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열심히 견제하느라 바쁘네요. 그 다음 국민투표 부의권.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투표로 국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명령권 및 계엄선포권. 먼저 긴급명령권은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긴급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계엄선포권은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에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역사 시간에 배울 테니 여기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정리됐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왕은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결국 우리가 대신 정치 좀 해달라고 앉혀놓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의 대표로서, 다른 나라의 얼굴을 비추는 국가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힘이 큰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힘만큼이나 많은 시선, 관심, 칭찬, 비난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죠. 한 대통령이 자서전에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옛날에는 장래희망에 대통령을 적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이제 아이들도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알기 때문이죠.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 얻어먹기 일쑤니까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대통령 또한 큰 힘을 가지는 만큼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가진 그 힘은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지금의 대통령도 앞으로의 대통령도 큰 책임감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줄 요약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 부로 구성되어 있다. 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는 구체적인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3.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다양한 권한을 가진다. 제가 청와대 근처를 돌아다니다 보니 이렇게 학교가 하나 있어서 와봤는데요. 학생이 없으니까 조용하고 심심하네요. 마치 여러분이 없는 천안중학교처럼.
여러분이 5월 27일에는 학교에 올 수 있을까요? 좋은 결과를 기다려봅시다 일단. 자, 어느덧 정치 수업이 1시간 남았는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재판을 집행하는 사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끝! 이유는 없어 그냥. 좋아요. 그렇다고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테이스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궁금해할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천안중학교 방송실입니다. 이번에 개학 연기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조명과 세트를 방송실 안에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활용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렇게 2단원 마지막 수업에 와서야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세트를 활용하게 되었네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체험도 해보고 나름대로 이런 면은 좋은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옷을 깔끔하게 입은 것도, 그리고 이렇게 세트를 활용해서 촬영을 하는 것도 바로 오늘이 2단원 마지막 수업, 어떻게 보면은 그 등교 개학하기 전에 정식적인 마지막 수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는 멋지게 해야지, 안 그래요? 오늘은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사법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기관인데요. 사법부 말고도 헌법재판소라는 것도 같이 배우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잠시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사법부를 먼저 배운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배워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하다 보니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얼른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PPT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3가지의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들어서 지겹죠? 하지만 오늘은 하나 더 추가합니다. 헌법재판소까지. 사실 헌법에 규정된 다른 기관들도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기관이 이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사법부부터 알아볼까요? 사법부는 재판을 하는 국가기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거나 혹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맘 같아서는 우리가 직접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싶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 역할을 법원이 대신 담당해 줍니다. 사법부의 사법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국가 작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률을 해석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재판의 결과는 재판의 당사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죠. 재판 결과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법부를 견제할 수는 있어도 사법부의 재판 과정까지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의 기준은 외부 세력의 압박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고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바로 이분처럼 조봉암,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건국에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1956년 시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인기몰이를 하며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승만을 위협하던 인물이기도 했죠. 물론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지만 이승만 정부는 이런 조봉암의 위협을 느꼈나 봅니다. 당시 힘이 강력했던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몰아세웠으며 정부의 압박에 못 이긴 사법부는 조봉암에게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후 조봉암은 2008년이 되어서야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상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법권의 독립이 침범당했을 때 이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만큼 헌법에도 적혀있죠. 앞에서 말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누군가 내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고 혹은 도둑이 내 물건을 훔쳐갈 수도 있고 사건 사고가 넘치는 게 우리 사회니까요. 그런 만큼 그 갈등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법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줄기부터 배워볼까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 기회를 가지는데요. 그 첫 번째 심판을 지방법원, 두 번째 심판을 고등법원, 세 번째 심판을 대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1심, 2심, 3심이라고도 부르죠. 재판을 3번이나 하다니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나 싶겠지만 매우 많습니다. 억울하면 다시 재판해야지 어쩌겠어. 이 중에서 특히 대법원은 3번째, 최종 심판을 진행하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 대법원의 짱인 대법원장이 사법부 전체를 대표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그랬듯이 사법부도 대법원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나 규칙 등에 대한 심사권을 대법원이 가지고요. 그리고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날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이라는 것도 가집니다. 이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은 뒤에서 다시 설명할 테니 일단 넘어갑시다. 자, 나머지 법원들도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앞서 말했듯 지방법원은 1심, 고등법원은 2심 담당입니다. 특허법원은 특허권 관련하여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자주 가는 곳이고요. 가정법원은 이혼이나 상속 같은 가정 관련 사건 혹은 비행 청소년 관련된 소년 보호 사건을 담당합니다. 행정법원은 앞에서 말한 행정재판 있죠? 1단원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 그런 행정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자, 사법부의 내용이 좀 개념이 잡히나요? 사실 사법부는 앞에서 배웠던 입법부, 행정부보다는 훨씬 내용이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헌법재판소를 그냥 맛보기만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1, 2단원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내용인 헌법재판소를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할 테니 여러분 집중해서 수업을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헌법과 관련된 재판을 다루는 기관이죠.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행정부에서 3명, 사법부에서 3명, 입법부에서 3명씩 임명합니다. 이분은 화장실 가셨나 보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을 다루기 때문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9명의 재판관 중 최고 책임자를 헌법재판소장이라고 하는데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급,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사건을 재판하듯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사건을 재판합니다. 헌법과 관련된 5가지 사건이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것을 하나씩 다뤄보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헌법소원심판입니다. 법률이나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심판하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야? 최대한 쉽게 가봅시다. 헌법은 국민들에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 그리고 그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인권들이 기본권, 그리고 그 헌법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근데 이 법률이 잘못 만들어져서 혹은 이 법률을 토대로 행하는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때 나의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입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지만 이 헌법소원심판은 인권위의 시정권고보다 훨씬 더 파워가 세거든요. 어떤 구제 수단을 사용해도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결과에 따라 아예 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요청한 사람이 실제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받으면 해당 법률이나 정책은 위헌, 그러니까 헌법 위반 판결을 받고 수정 내지 삭제되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국가 정책 중 하나인 셧다운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 자식들, 청소년들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A씨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1항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셧다운제 정책을 바꿔달라고 헌법 소원 심판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과는 위헌이 아닌 합헌, 그러니까 헌법에 부합한다 라고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향하는 헌법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 판결에 기분이 상한 A씨는 A씨. 만약에 위헌 판결되었으면 법도 정책도 바뀌었겠지만 6년 전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네요. 그래서 아직도 셧다운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헌법소원 심판과 비슷한 듯 다른 것이 바로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특정 법률이 헌법이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이죠. 근데 앞에서 얘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졌잖아요? 이 위헌 법률 심판이 헌법소원 심판과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은 바로 법원의 재판 중에 진행된다는 겁니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나?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 진행 중에 뭔가 찜찜한 거야. 판결을 내릴 법률을 찾아보니까 이 법률이 헌법이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이것 좀 판단해줘 라고 신청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판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중학생 B씨 남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 아버지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남매는 친아버지를 잊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서 성을 바꾸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호적 정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대한민국 민법 제781조 1항에 따르면 자식들은 친아버지의 성을 따라야만 하고 이 법률대로라면 이 남매의 호적 정정은 실패가 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매는 법원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이 법률은 헌법 위반이에요. 친아버지의 성만 따라야 한다니. 이 법률은 우리가 행복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뺏어갈 거예요. 사람들이 너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법원 또한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법원은 호적 정정 과정을 잠시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헌 결정을 내렸네요. 그래서 해당 법률은 개정되었고 이 남매는 성을 바꾸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답니다. 사실 헌법소원 심판과 위헌법률 심판은 따지고 들어가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헌법소원 심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눠지는데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우시고 우리는 이렇게만 구분하도록 합시다. 솔직히 이렇게 구분할 줄만 알아도 엄청 똑똑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헌법소원 심판은 법률이나 국가 권력에 의해 나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헌법소원 심판은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직접 요청해야 진행됩니다. 이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위헌 법률 심판은 재판과 관련된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이 직접 요청하지만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합니다. 재판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법원이 제청하지 않으면 위헌 법률 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는 재판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부탁하기도 합니다. 자, 가장 어려운 거 2개 설명했으니 나머지는 쭉쭉 가봅시다. 탄핵 심판이 있습니다. 네, 그 탄핵입니다. 국회의 권한 중에 탄핵 소추 의결권이 있었죠. 국회는 법을 어긴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는 그 요구를 넘겨받아서 실제로 헌법에 의거하여 그 공무원을 탄핵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국회에 있는 특정 정당이 민주적 질서에 어긋난다 싶으면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이 심판으로 해산된 적이 있었죠. 그 정당에 있던 국회의원들 모두 자리에서 내려왔고, 정리해보자면 대통령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고 정당도 해산시킬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물론 국회나 정부가 신청해야 재판이 시작될 수 있지만 그래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셋 중 하나에 속해 있으면 그쪽이 너무 힘이 세질 테니까. 자, 마지막 권한쟁의 심판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심판입니다. 천안시청에서 지역개발하려 하는데 충남도청이 반대한다면 이런 경우에 주로 진행하는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리하느라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열심히 설명한 만큼 여러분이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2단원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준 친구들이라면 이 그림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2주 동안 어려운 정치 얘기 들어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드디어 사회 수업의 긴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2단원 그 교과서 분석도 있을 거고 Q&A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정성 들여서 편집하고 올리는 그런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수업을 하면서 되게 힘든 점도 많았어요. 왜냐면은 알다시피 되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처음에 대본 쓰고, 대본 쓴 다음에 이제 자료 찾아오고, 그 다음에 영상 촬영하고, 녹화하고, 녹음하고, 편집한 다음에 효과음 넣고, 효과 집어넣고, 자막까지 달고 하다 보면은 3에서 4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하루 한 개의 영상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기도 했는데, 그래도 실력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느는 것 같고, 재미도 있는 것 같고, 특히 무엇보다 여러분이 좋아해 주니까, 그 덕분에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촬영을 하고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도 조금 하긴 했어요. 등교 계약을 한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영상 편집을 한번 해볼까? 그래도 남겨두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물론 힘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도 온라인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편집을 한 저보다 솔직히 수업을 듣는 여러분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긴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학원 가는 친구들은 그거 들으면서 또 학원도 가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이 열심히 사회 수업을 들어준 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준 내용들을 제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무리 정치인들이 싫어도 투표는 꼭 하고, 제가 알려준 내용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 사회를 살아갈 때 매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뭔가 조금 아쉽기도 한데.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1단원에서는 제가 노란색 점자 블록을 걸어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잖아요, 수업을. 2단원에서는 어떤 그럴듯한 멋있는 방식으로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상 편집하는 지금 이 순간도 솔직히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하던 멘트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끝!